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노리는 한국의 마지막 관문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벤투호가 이제 두 경기를 치렀는데요. 2일 열린 이라크와의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고 7일 열린 레바논과의 2차전에서 권창훈의 천금 같은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 2연전에서 일단 승리를 모두 챙기지 못했고 무엇보다 이제 내용면에서 많은 팬들이 우려를 감추고 있다는 점에서 좀 불안한 목소리가 많거든요. 과연 벤투로 카타르에 갈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경기를 본 간단한 소감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저는 맨날 먹는 그 반찬이었다. 맨날 먹어도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계속 먹으니까 좀 질리는 느낌이었고 이번에는 그마저도 맛이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월드컵 가는 길 역시 쉽지 않구나 느꼈고요. 저는 팬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벤투 감독을 불신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2연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결과도 결과지만 이라크전 굉장히 실망스러운 한판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라크전 열리기 전 선발 문제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벤투 감독 전술 3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많지 않은데 선수 선발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축구는 이제 선수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선수를 뽑는 게 벤투 감독이거든요. 이번에도 조규성을 처음으로 뽑으면서 뭔가 새로운 느낌, 신선한 느낌을 주긴 했는데 나머지 명단은 일단 뭐 똑같았습니다. 뭐 유럽파에게 사실 8월, 9월 A매치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프리시즌 마치고 막 컨디션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개막했다고 몸 상태가 딱 100% 되는 게 아니라서 9월, 10월까지 돼야지 이제 100%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장거리 이동을 해서 친선전이 아니라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른다.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유럽파를 혹사시키냐 할 수 있는데 뭐 최종 예선이기 때문에 이들을 투입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수 구성은 만졌어야 한다. 수비야 뭐 이라크, 레바논 상대로 저희가 실점하고 흔들릴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예, 걔는 어차피 또 수비를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근데 공격진의 경우에는 개인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황의조가 올림픽 때부터 지친 기색이 좀 확실히 보였고 이번에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됐다면 애초부터 황의조의 백업을 구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 움직임은 적더라도 꾸역골을 넣어줄 수 있는 뭐 경험 있는 공격수를 발탁한다거나 이런 변화가 조금 필요했다고 좀 보입니다. 이라크전만 봐도 밀집 수비가 황의조를 잘 마크한 게 아니고 좀 황의조가 스스로 이겨내지 못했다고 좀 보거든요. 물론 주변도 좀 문제였습니다. 폼이 뭐 안 좋다고 보여지는 송민규를 일단 기용을 했고 황의조와 마찬가지로 지친 상태였던 손흥민을 좀 함께 나섰습니다. 생동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그런 공격으로는 이라크를 상대로 조금 득점하기 어려웠고요. 특히 이날은 또 이재성, 권창훈, 남태희 이렇게 중앙 성향의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주로 활용을 해서 중앙을 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밀집 수비 상대로 중앙을 파고드는 축구를 제대로 하는 팀은 저는 언뜻 생각했을 때 맨시티 그리고 과거에 스페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축구가 통하려면 이 선수들이 상대를 압도한 실력이 있다거나 뭐 개인기가 있다거나 연계 플레이가 뛰어나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냉정하게 지금 현재 중앙공격형 미드필더들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전에선 답답한 공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 기자가 뭐 선수 선발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플랜 B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한데 네. 저는 어찌됐건 부상 없이 팀의 핵심인 유럽파들이 다 들어왔다? 근데 이 선수들을 쓴 게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기는 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웠지만 그 선택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저는 감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아니 손흥민, 황의조가 분명히 들어왔어요. 근데 나상호, 조규성을 쓴다? 그건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만약에 안 썼다. 그럼 왜 안 썼냐 이런 결과론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혹사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 아예 안 뽑았어야 돼요. 근데 뽑아놓고 좋은 선수를 아끼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친선 경기가 아니고 그치. 최근에 이제 뭐 아시안컵 때도 손흥민 논란도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선수가 들어와서 몸 상태를 보고 뛸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는 뛰게 하는 게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전략적인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벤투가 여전히 밀집 수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을 드는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벤투는 얘들이 진짜 이렇게까지 빡세게 두 줄로 심하게 템백을 쓸까? 이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경기 밀집 수비 때마다 전략이 달라지는 게 한 번은 그냥 자기
스타일들에 또 호되게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방향을 바꾸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첫 경기 좀 아니란 전략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았고 맞아요. 무언가 밀집 수비를 뚫을 만한 무언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완벽한 미스였다. 평소에 대해 플레이를 진행한 거는 어떻게 보면 뭐 흐름상 이어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몇 가지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 이거는 벤투 감독이 완벽하게 아니란 판단을 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네. 여담이지만 이 경기 끝나고 이제 이라크가 침대 축구냐 아니었냐 가지고 좀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만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이라크는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네. 레바논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통이죠. 거기는. 정통 리얼 네. 진짜 침대 에이스 침대입니다. 네. 선수가 벌떡 일어나는 장면도 나오고 골키퍼가 슛 막으면 뭐 어깨 잡고 떼굴떼굴 구르고 근데 이라크 일부 선수들도 넘어지는 장면이 있긴 했는데 레바논과는 결이 달랐다. 여기는 진짜 헐리우드였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중동 이꼬르 침대 축구 프레임이 살짝 불편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이라크전이 약간 그랬고 레바논전은 불편했지. 완전 불편했지. 침대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네. 뭐 원정에서 저 정도 시간을 끄는 건 좀 어느 정도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풀렸으니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걸 자초했던 건 좀 우려였다라는 생각도 좀 사실 들기는 한데 뭐 사실 이게 중요한 논란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중동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경기 하기 전부터 침대 축구라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너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넘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답답하게 할 부분인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뭐 벤투 감독도 계속 염두에 두고 플레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가면 이라크전에서 또 다른 이슈 중 하나는 이거였어요. 에이스 손흥민이 너무 슛으로 아끼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이날 슈팅이 2개밖에 없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슈팅도 사실 위협적인 슈팅은 아니었고 맞아요. 국대 손흥민에 대해서 또 말이 나왔는데 과거 다큐멘터리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토트넘과 달리 대표팀에서는 슛을 못 때리겠다. 동료들에게 내주게 된다. 이런 약간 부담감, 좀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약간 환경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속도와 득점력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을 포체티노, 무리뉴, 누누 이어지면서도 꾸준히 똑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습에서 능력을 발휘했고 토트넘 8월 골로 선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맨시티전 득점만 봐도 우와 밀고 갔을 때 득점을 딱 하거든요. 확 접고 차놓고 근데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는 게 좀 중요한 선수라고 좀 보는데 대표팀에서는 일부 친선 경기를 말고는 역습 상황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 대부분 뭐 피파 랭킹 100위 이하 팀들도 만나기 때문에 지공 상황에서는 많은 수비 숫자를 상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막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호날두의 양악을 떠올리면서 뭐 손흥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에이스 아니냐 하는데 손흥민의 경우는 호날두와 달리 장거리 이동도 있고 시차 문제도 겪고 있다. 여기는 약간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지금 벤투 감독 부임 이후에 22경기 4골, EPL에서 한 시즌에 17골 넣은 선수의 기록이라기에는 많이 부족한 수치인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최종 예선에서도 손흥민이 지난 최종 예선에서도 약간 득점이 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좀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이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뭐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전술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손흥민이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라서 뭐 그 자리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을 70%만 쓰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뭐 한 60, 70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좀 쓰기 위해서 90인 선수를 좀 희생시키는 느낌을 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의조가 손흥민 입장에서는 억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소신 발언.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황의조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최고의 도움이자 파트너일 수도 있겠지만 손흥민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황의조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전술이 황의조를 완벽하게 살리는 전술도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벤투는 황의조를 위해서 손흥민의 위치나 역할을 좀 조정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는데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때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뭐 그거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슈팅을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의 문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도 뭐 본인이 약간 득점 쪽에 초점을 맞추면 때릴 수도 있는데 지금 대표팀에서 손흥민은 거의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거든요. 당연히 그 역할에
에서는 때리는 것보다는 좋은 위치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 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전술적으로 물론 손흥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뭐 뒷공간을 준다든지.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권을 상대로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쨌든 롤에 대한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되는데 벤투는 손흥민을 지나치게 좀 링커나 아니면은 좀 도움 역할로 좀 한정을 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슈팅을 안 때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는 벤투 감독이 손흥민에게 그런 역할을 주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조금 빠져나와서 좀 플레이메이커를 하는 건지 여기는 약간의 조금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손흥민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라크전 히트맵 봐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네. 그 토트넘 히트맵이랑 또 달라요. 토트넘 히트맵은 왼쪽에 이렇게 진하게 돼 있는데 수비도 있다가 미드필더도 있다가 오른쪽 측면에도 있다가 그리고 특히 코너 플랫 부분에 진해요 색깔이. 그러니까 전담 키커를 손흥민이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이제 한국 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경기 레바논전은 조금은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리도 했고요. 네,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동국 해설위원이 말한 대로 뭐 시차도 적응되고 컨디션도 좀 좋아지면 두 번째 경기는 분명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저는 좀 동의를 하고요. 전략적으로 통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라크전에서 중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두 경기의 한국의 평균 라인업을 비교하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세로를 경기장 3등분 했을 때 이라크전에는 가운데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황의조도 가운데, 손흥민도 가운데, 뭐 남태희, 권창훈, 이재성. 근데 레바논전에선 측면, 특히 왼쪽 측면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홍철, 황희찬이 중심이 되고요. 후반 교체 투입된 뭐 권창훈도 왼쪽에 치우쳤고 황인범도 왼쪽에서 약간 플레이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후반에 왼쪽에서 득점이 만들어지잖아요. 정확하게 주요했다고 보여지고 이라크전 대비해서 경기장을 좀 넓게 쓰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황인범을 필두로 한 이선 압박도 좀 주요했고 더 적극적으로 마무리 패스라던가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서 이동경 선수의 역할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물론 지금 울산전에서 최근에 보여준 폼대로 득점이나 뭐 어시스트는 하지 못했지만 눈치 안 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 예, 접는 뭐 플레이라던가 과감한 패스라던가 그런 게 분명히 상대한테는 뭐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몇몇 선수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손흥민이 빠진 상황에서 뭐 약간 뭐 공격력이 좀 나아졌다는 거는 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이라크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벤투가 아시아식 밀집 수비에 대해서 실감을 했고 그래서 해법을 바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도 쓴 적이 있지만 지난 6월에 펼쳐졌던 투르크메니스탄전 네. 그러니까 5대0 승리를 거뒀던 그 경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유가 당시에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위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축구를 구사했거든요. 이게 저는 벤투가 결국에는 자기 축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방법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면 이게 벤투식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밀집 수비를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이날 그렇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물론 마무리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고 상대 골키퍼가 잘하기도 했지만 사실 최종 예선에서 대승을 거두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봤었을 때 어쨌든 이라크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어쨌든 밀집 수비를 깨는 방법을 시도했었고 상당 부분 통했다는 거 그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결국 벤투 축구가 살려면 사이드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왼쪽 측면 이라크전과 비교해서 제일 달라진 게 뭐냐? 홍철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저는 이라크전 가장 워스트 중에 하나 홍철이었는데 황희찬이 물론 이날 MOM이었지만 홍철이 사이드 지원을 굉장히 잘하면서 황희찬도 살고 공격도 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은 이번 최종 예선 내내 이 풀백들의 컨디션 유지 그리고 특히 왼쪽엔 홍철이 빠졌을 때에 대비한 플랜 B 뭐 최근에 김진수 선수도 복귀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나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대로 좀 오른쪽은 아쉽다는 반응이 좀 있어갖고 오른쪽을 어떻게 할지 저는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좀 맞춰준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오른쪽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이동주 선수도 빠졌고 그렇죠. 예, 어쨌든 이용 선수 혼자서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해법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두 경기 베스트 워스트 한번 뽑아볼까요? 베스트는 김민재 해야죠. 네, 뭐 상대가 약체고 뭐 홈 경기잖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선수가 든든한 느낌을 주는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내가 뛴다 이런 차원보다는 뭐 전략적으로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올라가서의 플레이도 더 좋았어. 와. 실수 없이 기성용처럼 했어요. 네, 좀 실수 없이 연결하는 모습에서 좀 인상적이었고 저는 워스트는 이재성을 뽑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성이 과거의 모습을 좀 못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두 경기에서는 공격의 흐름을 자주 끊는 장면이 많이 나왔고요. 뭐 원래 열심히 뛰는 선수라서 활동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데 한창 좋았을 때 가장 잘했던 게 전방 압박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도 잘 나오지 않았다. 예, 그래서 조금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저도 베스트는 뭐 김민재 의견이 없을 것 같고요. 워스트는 고민을 좀 했는데 황인범으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고민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황인범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황인범한테 너무 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비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연결도 해야 되고 압박도 해야 되고 진짜 그런 거 감안하면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황인범을 벤투가 그 자리에 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공격 출발할 때 시발점 역할을 잘해라는 게 전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황인범에서부터 나가는 패스가 미스가 너무 많았고 그 선택이 잘못되다 보니까 공격이 좀 느려지고 아쉬워지는 장면이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저는 그 보면서 이런 형태의 경기일 때 기성용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한국 축구는 그거에 대한 고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물론 황인범 선수는 벤투가 주어진 역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공격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에는 밀집 수비 어떻게 깨느냐 싸움이거든요. 이게 끝까지 갈 거예요. 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다시 얘기하지만 측면을 파고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뭐 또 측면 센터링이냐, 뭐 발전이 없냐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전술을 쓰던 간에 공격 전략은 뭐 다양할 수 있거든요. 저는 손흥민, 황의조 이런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밀집 수비를 좀 부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황희찬이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왜냐면 최근 들어서 황희찬의 입지가 부쩍 들어든 게 사실입니다. 뭐 라이프치히에서도 많이 못 뛰긴 했지만 대부분 다 백업 짧은 시간 출전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이제 선발 기회를 잡아서 본인의 플레이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맞아요. 이게 중앙 성향의 뭐 미드필더들을 측면에 세웠을 때는 아기자기한 패스 플레이는 될 수 있지만 파괴력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파형, 뭐 돌격형 선수가 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황희찬이 좀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황희찬이 만약에 왼쪽에 쓴다면 오른쪽에는 뭐 밸런스를 맞추는 측면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진짜 골을 넣어야 될 때는 이동준, 엄원상 같은 선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속도가 빠르지 않은 송민규나 폼이 좋지 않은 나상호로는 오른쪽은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이연전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밀집 수비 때문에 축구인들과 굉장히 많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날 황희찬의 플레이는 저도 얘기를 하는 게 밀집 수비를 뚫는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일단 상대 한 명을 벗기는 거예요. 거기서 돌파가 되면은 어쨌든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황희찬의 플레이가 좀 힌트를 줬다고 보고 저는 이동준뿐만 아니라 문선민의 대표팀 복귀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합니다. 소실마로 많이 하는데. 문선민 선수가 지금 한 거 보면은 K리그 감독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거의 용병이라는 소리를 해요. 그 기어업하고 저렇게 드리블 돌파하면 PK도 얻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지금 유영희 선수는 문선민이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전화 건 K리그 현역 K1 감독 4명한테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역시 또 똑같이 나오는 이름 하나 더 있어요. 김신욱. 안 되면 오세훈이라도. 근데 김신욱이 훨씬 낫다. 오세훈보다는. 왜냐하면 장신 공격수가 버텨주고 세컨플스하고 이제 하는 형태의 공격이 롱볼로 상대를 흔들 수 있는 플랜 B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쨌든 지금 성인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는 김신욱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게 일선 지도자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 역할을 조규성한테 맡겼지만 어쨌든 완벽하게 수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부족했죠. 우리가 조금 더 특징적인 선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들었고요. 전 세트피스도 밀집 수비를 깨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너무 니어 일변도가 아니었나. 우리는 세트피스 득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성이 앞에서 끊어먹는 뭐 혹은 그 돌리는 장면 이거 이외에는 별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할 게 참 많은.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첫 두 경기 굉장히 아쉬운 모습 보이면서 벤투 감독으로 칼탈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급진적인 팬들은 뭐 경질 이야기도 꺼내기도 하고 뭐 슬금슬금 뭐 축구계 안팎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두 경기 연속 무실점, 승점 4점이면 아주 최악의 출발은 아니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질은 좀 시기상자라고 좀 당연히 보여지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이 오고 나서 한국이 강팀 상대로 잘한 적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국내 친선 경기였습니다. 저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게 벤투 축구의 현실이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원정만 가면 좀 한계를 보이잖아요. 경기력이. 곧 레바논 원정 가고 이라크 원정도 갑니다. 이란 원정이 10월에 있죠. 네, 이란 원정 갔다가 나중에 또 가게 되는데
지금 이 두 팀 상대로 홈에서도 이렇게 고전했는데 뭐 원정에서는 어떨까 이런 우려를 저도 이제 하고 있고요. 뭐 유로파들의 컨디션이 슬슬 올라올 테니까 이전보다는 이들의 컨디션이 나아질 수도 있지만 원정 벤투는 사실 조금 좀 믿음이 안 가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력도 이건 사실 뭐 벤투 감독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원정에서 과거에 우리가 떠올리면 뭐 비교하면 그렇지만 박지성 선수가 뭐 이런 원정에서 그렇죠. 뭐 동점골을 넣는다거나 이런 게 한 골 한 골이 쌓여서 이제 뭐 9회 연속 월드컵 진출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원정에 가서는 지금 뭐 북한 원정에서도 그렇고 뭐 레바논 원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모습이 잘 안 나와요. 마지막까지 뭔가 좀 쥐어짜서 뭐 상대를 뭐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모습. 공감. 예, 그래서 이런 정신력을 어떻게 고취할 것인지 그러려면 일단 스쿼드의 긴장감을 일단 불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선수 선발은 너무 정해져 있다. 전 유로파들이 파주에 와서 긴장을 1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뭐 부상만 없으면 난 뛰겠지. 근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선수를 다양한 특징을 지닌 선수를 데려와서 긴장감을 불어넣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정신력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벤투가 못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물론 잘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못하고 있냐라고 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벤투가 어떤 축구를 할지 뻔히 보인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는 달리 보면은 매 경기 균일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지금까지 감독의 뭐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막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도 꾸준하게 어떤 축구를 하겠다는 시스템적인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벤투 감독이 일단 새로운 선수가 오면은 미팅을 굉장히 오래 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했던 경기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플레이한다. 네 자리는 이 자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플레이하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스템 안에 녹아들게 굉장히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균일하게 됐고 또 선수들이 벤투 감독을 선호하는 게 훈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얘기 많이 나와요. 박주호한테 물어봤더니 벤투에서 훈련하면은 유럽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이 좋다는 거를 느꼈던 단적인 예가 뭐였냐면 사실 지난 한일전이었어요. 홍철 선수 그때 부상으로 뭐 경기를 뛰냐 못 뛰냐 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홍명보 감독과 뭐 설전 아닌 설전도 있었는데 벤투에서 경기도 치르고 돌아와서 울산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 프로그램이 그만큼 선수들 입장에서는 야 제가 부상으로 안 좋다는데 여기서 훈련하고 갔더니 다음 경기 뛰어. 이런 부분이 쌓여서 사실 선수들한테 신뢰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 인간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시스템적인 그다음에 프로그램적인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근거 때문에 신뢰를 좀 얻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전 지금까지는 팀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봐요. 근데 물론 지나친 완고함으로 인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아쉬웠던 건 어쨌든 밀집 수비를 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맞부딪히는 경기나 혹은 뭐 국내에서 벌어진 친선 경기긴 하지만 뭐 우루과이도 잡았고 어쨌든 우리가 이겼던 팀들 중에는 강한 팀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밀집 수비를 어떻게 넘느냐에 대해서 벤투가 이제는 일괄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얘들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네 우리 축구 다시 해볼까가 아니라 밀집 수비는 아예 그러니까 최종 예선은 아예 다른 축구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라크전을 통해서 벤투 감독 밀집 수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낀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방법론적인 변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레바논전에서 좀 나왔고 나머지 경기들에서도 분명히 나온다고 봤을 때는 믿음을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두 경기를 치른 벤투의 최종 예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뭐 10월에 중요한 두 경기 또 펼쳐지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때도 볼만찬히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가 더비 당일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랜선 현대가 더비가 열립니다. 실제 경기 못지않은 뜨거운 라이벌전이 예상되는데요. 저 김상식은 전북현대 대표 선수들의 울산 현대 대표 선수들의 랜선 현대가 더비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